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베트남 전쟁의 유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트남 전쟁은 2차 대전과 한국 전쟁 이후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확립된 미국의 세계 패권에 일대 타격을 가한 중대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에 이어서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붓느라 미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한 1971년 8월 달러의 금태환 중지, 즉 전후 세계 경제의 복구를 떠받쳐왔던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보통 이제 1945년부터 71년까지를 영광의 25년 그러는데 뭐냐면 이 산업 선진 국가에서의 그 경제 회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에 몰두하느라고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서독과 일본의 제조업, 산업 능력이 거의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로 국내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게다가 닉슨 대통령은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여러 추문들을 막느라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 민간인 사찰, 정적 사찰 이걸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내 정치도 사실상 붕괴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범국가다, 지도국가다라고 했는데 그 이미지마저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1967년 말에 존슨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다가 베트남 반전 데모가 너무나 강렬해서 숙소 밖을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영의 원리가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 룰 또는 일방적 군사 개입주의,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또는 미국의 의도대로 바꾼다고 하는 그 군사 개입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군사주의의 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히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베트남에 파견된 병사들이 전쟁을 안 해요. 거의 사보타지, 파업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베트남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병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병사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은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특정한 건강하게 문제가 없지만 미국도 그랬습니다.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드래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숫자의 젊은이들을 추첨을 해서 군인으로 뽑아갔는데 군인이 안 가면 민방위대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징병제도, 국민개병제도, 시민병사제도가 영원히 종식됩니다. 그 이후로는 모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제도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또 미국이 군사주의가 부활하는데 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이 확립됐다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미국의 군사 개입주의, 워싱턴 룰 이게 흔들리게 된 과정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쟁의 부담을 가난하고 못 배운 약자층이 짊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징병에 해당되는 연령대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약 한 2,700만 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10%예요. 그러니까 250만에서 280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 갔지만 실제로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운 사람은 그중에 또 10%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젊은이 중에서 한 1%만 전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베트남에 파견된 한 250만 내지 280만에 이르는 그 젊은이들은 누구냐? 80%가 노동자나 또는 흑인 같은 못 배우고 가난한 소외계층이었다. 학력은 대략
중졸 정도. 그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 젊은이 중에 대학 다니는 비율이 약 45%였다고 그러는데 대학생 중에 베트남에 파견된 비율은 약 2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젊은이 중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40%는 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20%밖에 안 갔어요. 뭐 대학, 뭐 학업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한 것이 그런 것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못 배우고 흑인 같은 소수 계층에서 갔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 참가한 비율이 흑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체로 흑인의 인구 중 비율이 되게 10%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전투에 참가한 흑인 병사가 전체 병사의 한 28%였다고 그래요. 거의 3배 가까워요.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 중 죽거나 부상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게 흑인 병사였다는 겁니다. 백인보다 2배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가 막힌 건데 2차 대전은 사실은 뭐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굿 워, 좋은 전쟁이라고 하니까 2차 대전에 참가한 미군 병사의 평균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평균 연령이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 17살에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18세 이상이 투표하게 된 게 1972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21세 이상만 투표했대요. 쉽게 말하면 65년부터 71년까지는 투표권도 없는, 그러니까 참정권도 없는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간 겁니다. 또 하나 또 좀 특이한 것은 2차 대전 때는 장교대 병사 비율, 그러니까 전체 병사 중에서 장교 비율이 7%였고 6.25 전쟁 때는 9%였는데 베트남 전쟁 때는 15%였대요. 왜 이렇게 장교 비율이 많았을까요? 근데 더 좀 불합리한 것은 뭐냐면 미국은 6.25 전쟁부터 전투 현장에 참전하는 군사들의 복무 연한을 1년으로 딱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한국에 와서 전투하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고 싶으면 다시 이제 신청해서 오는 거죠. 물론 전투를 하니까 뭐 수당이나 뭐 오기만 안 했겠죠.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는 일반 병사는 1년, 장교는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게 전투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단체 관광하러 온 것 같다. 완전히 미국하고 똑같은 그런 부대시설 만들어 놓고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유락시라든가 만들어 놓고 90%는 후방 근무하는 거예요. 10%만 전쟁을 하는데 장교는 실전 경험을 배워보라는 취지로 6개월만 있다가 가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 병은 1년이고.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투 경험을 쌓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 전쟁이 지고 나서 한 미군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베트남에서 10년짜리 전쟁을 한 게 아니라 1년짜리 전쟁을 10번 했다. 그러니 뭐 전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닉슨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군 병사들에게 전쟁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닉슨 대통령이 68년도 10월쯤에 그 존슨 대통령의 평화협상 노력을 방해한 거를 물론 몰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닉슨 행정부는 명예로운 철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승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쟁이 미군 병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69년 이후부터는 병사들의 최고 목표는 뭐냐? 살아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군장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리한 민간인들이 지금 파리에서 평화협상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조국에서는 반전 평화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승리가 목적이 아닌 전쟁에 내가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사들은 전쟁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반대한 거죠. 이때부터 69년부터 닉슨 행정부 때부터 베트남의 미군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기고 기강이고 무엇이고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마이클 맥클려거라고 그 만일의 전쟁 쓴 언론인에 따르면 1968년까지는 그래도 미군의 응집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탈영 비율이 2차 대전이나 한국 전쟁 때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9년부터 71년 그러니까 닉슨의 첫 3년 기간 동안에 탈영 비율은 68년 대비 100% 증가한답니다. 2배로 늘어난대요. 그 당시에는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 캐나다에서도 베트남 전쟁은 부도덕한 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일반인 사이에 퍼져 있어가지고 베트남에서 도망 나오는 그런 탈영병들을 도와주는 민간 조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9년, 71년 3년 동안에 68년도에 비해서 탈영 비율이 100% 늘었고, 특히 전쟁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972년에는 장단기 탈영 비율이 24.9%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사 4명 중 1명은 탈영 상태였다는 거죠. 제가 장단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는 진짜 탈영한 거, 완전히 이제 없어버린 거, 이게 7.3%. 그리고 단기는 30일 이내 귀대한 것. 한 달 이내에 귀대하면 이제 좀 봐줬나 봐요. 이게 17.6%였어요. 한 통계에 따르면 68년부터 75년까지 8년간 9만 3천 명이 탈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70년 한 해에만 6만 5천 명, 그런 통계도 있고, 한마디로 전쟁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또 벌어진 게 뭐냐면 장교 살해.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서 무리한 전투 지시를 하는 장교들을 그냥 수류탄 까서 또는 뒤에서 총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그 장교에 대한 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전까지는 1차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1차 대전은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와 관계가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장교 폭력 사건이 많았는데,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난 장교 폭력 사건은 그 1차 대전 때의 15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집계된 것만 따르면 1969년부터 70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69, 70년도에 수류탄 사고가 790회 일어나서 장교가 83명이 죽었다라는 게, 이게 통계가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69년부터 71년까지 3년간 사병의 장교 공격이, 장교에 대한 폭력이죠, 연평균 240건, 그러니까 사흘에 2건, 2번 꼴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파병 미군들 사이에 반전 유인물을 만들어서 막 나돌고, 그 다음에 무리한 전투를 강요하는 장교들에게, 야, 저 장교 죽이면 내가 얼마 줄게, 심지어는 $10,000가 붙은 장교도 있었다고 그래요. 69년 5월인가 하는 햄버거 힐 전투라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한국 전쟁 때도 사실은 51년 4월 정도면 전선이 교착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3년 7월까지는 이른바 고지전이라고 그래서 그 휴전선 부근에서 이제 뺏고 뺏기는 전쟁을 2년이나 하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4년이나 한 거죠. 그 햄버거 힐 전투에서 하여튼 미군이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100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고지전을 지휘한 어떤 중령을 날려버리면 $10,000 주겠다. $50, $100.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기도 기강도 다 풀어진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약 사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저도 그런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전투, 그러니까 서로 합법적인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 전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69년부터 71년 사이에 마리화나 사용자가 29%에서 58%로, 환각제 사용 병사는 5%에서 14%로, 헤로인 사용 병사는 2%에서 22%로, 쉽게 말해서 베트남 참전 미군 병사 중에서 마리화나는 2명 중 1명. 환각제는 이게 LSD나 그런 건 코카인인지 모르겠는데 환각제라고 그러는데 7명 중 1명. 헤로인은 5명 중 1명이 마약에 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베트남 참전 용사 중에서 전투로 인한 부상자는 5,000명이 안 됐는데, 마약 남용 때문에 치료를 받은 환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4배 이상이죠. 이 때문에 대략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가 총 대략 250만에서 280만 얘기하는데, 보통 250만 그러죠. 그 중에 약 5분의 1인 50만 명이 불명예에 제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약, 탈영, 상관폭력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그리고 희생할 것도 없는 진짜 무의미한 전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베트남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이 특히 69년 닉슨 행정부 출범 이후에 내가 거기서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는 젊은 병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17살 때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했대요. 그래서 19살 때 네이팜탄에 의해서 몸의 한 절반 정도가 화상을 입고 이랬다는데, 그런 데이비 크리스천이라는 아주 젊은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아버지 세대처럼
자랑스럽게 사회의 인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즉 우리들은,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이 용기와 정의감이 있고 애국심과 도덕성이 높은 젊은이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에 관한 어떤 미군 병사들의 실제 가서의 느낌을 좀 이렇게 간접으로라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그 미국의 영화 감독인 그 올리버 스톤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1946년생이니까 그런데 예일대학을 중퇴하고 자원해서 베트남 전쟁 가서 전투를 치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86년도에 만든 플래툰, 그러니까 분대죠?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베트남에서 전투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리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데이비 크리스천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국은 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론 코빅이라는 그 참전용사가 born on July the 4th, 그러니까 7월 4일생,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하반신 마비가 됐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인데 7월 4일생이라는 또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라를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베트남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또 고향에 돌아와서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된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어땠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에 참전한 용사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 병사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베트남 Veterans Against War, 그러니까 VVAW라는 조직인데 이게 1967년도에 결성이 됐고 1971년 4월 달에 약 1,000명의 전쟁에 반대하는 베트남 참전용사 모임 이 회원들이 워싱턴에 와서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자신이 베트남에 참전해서 받은 그 메달을 전부 다 국회상에다 다 버립니다. 버리고 항의한 표시죠. 이때 그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이 존 캐리라는 전 해군 중인데 이 사람이 사실 이제 민주당 들어가서 상원 의원이 됐고 2004년도에 조지 부시와 대결한 대통령 후보까지 됐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국무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상당히 나름 뭐 대단한 분이죠. 하여튼 이 존 캐리 중위가 1971년 4월 달에 미국 상원에 나와서 자신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느낀 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싸워서 뭐 여러 개의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예에 제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명예에 제대한 사람들 약 150명들에게 우리가 좀 말하자면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베트남에서 매일매일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 범죄가 상관들의 묵인하에 자행됐다. 그것도 매일매일. 상관들도 알고 있었다. 그 밀라의 학살 같은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반사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진상을 미국에 내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아니라 미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그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참전 용사들이 어떤 기분으로 돌아왔는지 모른다. 병사들은 누구도 알지 못할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병사들은 미국 정부가 우리들을 최악의 방식으로 악용한 데 대해 분노한다. 즉 베트남 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참전 경험으로 보건대 남베트남에서 벌어진 어떤 일도 미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베트남 사람들은 농민이죠. 거의 뭐 90% 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남베트남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도 모르고 그저 미군 헬리콥터의 기총소사나 마을을 불태우는 네이팜탄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참전용사들은 미국인들의 혈세가 남베트남의 부패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구 뿌려진 것을 직접 봤다. 이른바 자유수호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조국에서는 누리지도 못하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흑인 병사들,
그 흑인 병사들이 가장 많이 죽거나 다치는 것도 보았다. 또한 자유사격지대, 마음대로 총 쏠 수 있는 지역이에요. 프리파이어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유사격지대라는 것을 설정해서 동양인, 베트남인들의 목숨을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마구잡이로 살해하는 것도 보았다. 또 나아가 중요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온 참전용사들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환대받는 게 아니라 불의한 전쟁에 나갔다고 냉대를 받는다. 특히 참전용사 5명 중 1명은 실업자다. 더 중요한 거는 흑인 병사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실업자다. 게다가 70년대는 미국이 인플레와 실업률이 무지하게 심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갔다 왔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직도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말하자면 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그 부상용사죠. 상위용사죠. 부상자 중에서 57%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살을 고려했고 실제로 27%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이나 이런 교통사고 같은 거로 죽은 이 베트남 참전용사가 5만 5천 명쯤 됐다고 그럽니다. 전사자가 5만 8천 명.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캐리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참전한 인디안 출신 미군 병사가 있었다. 근데 그 인디안 출신 미군 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살았는데 그때 TV에 서부극을 보면서 카우보이가 나타나서 인디언들에게 총을 쏘는 그 모습에 박수를 쳤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맙소사 백인들이 미국에서 우리 민족에게 자행했던 짓, 마구잡이 학살, 그 학살을 지금 내가 베트남인들에게 자행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디안 출신 미군 병사가 이런 무의미한 학살극은 멈춰야 된다.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 존 캐리를 비롯한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용사들의 이 요구도 뭐냐. 이 무의미하고 참혹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닉슨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 삼아 20년 이상 적대했던 중국과 화해하고 또 소련과도 군비 통제에 나서고 하면서 이른바 평화를 가져왔다고 했지만 중국과 소련과 화해한 이 중에 하나는 베트남 전쟁을 끝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끝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실제로 수행해야 될 미군 병사들이 이건 무의미한 전쟁이야. 내가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는 전쟁이야. 라고 그야말로 몸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닉슨이 결국은 1973년도에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은 모병제도로 하락합니다. 모든 시민은 병역에 의무를 진다는 제도가 없어진 거죠.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군대 가는 일은 시민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국 어디에서 전쟁을 벌이든 말든 관련이 없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대학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반대한 이유, 징병 카드, 드래프트 카드라는 걸 불태우고, 무하마드 알리라고 유명한 권선수도 5년형을 받고 그러는데, 그 전쟁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의하다는 데 대한 항의도 있지만, 바로 자신이 가서 그 부도덕하고 불의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73년도 이후에는 직업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군인들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지키느라고 고생하네. 세계 평화 위해서 고생하네. 이렇게 박수만 쳐주면 돼요. 실제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고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냥 평소대로 쇼핑을 즐기시고 여행을 즐기십시오. 외국의 일은 우리 전문 군대가 잘 할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갈수록 베트남 전쟁은 병사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 지식인들, 과학계 이런 데서 엄청난 반대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개조한다는 미국의 군사주의가 일시적으로 실패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74년도에 닉슨이 갑자기 물러난 이후부터 80년 레이건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그 닉슨이 이루었던 미중 화해, 미소 대땅들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쪽과 아니야. 다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세계를 미국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라는 쪽과 단순화시키면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 간에 엄청난 대결이 벌어지고
그 대결은 80년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쟁 세력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차 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굉장히 돈 많은 금권 계급, 보수적 기독교 계층, 또 그다음에 자유주의에서 전향했던 뭐 이른바 네오콘,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뉴딜 정책도 신자유주의로 옮겨가고,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업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이 전쟁에 의해서 세계를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군사주의가 사실은 80년대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민초들의 정치 참여 또는 사회 참여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미국을 전쟁 국가에서 평화 국가로 바꿔내지는 못했고, 70년대 후반에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의 진짜 대단한 대결이 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70년대 후반 미국의 어떤 그 군사주의의 부활 또는 보수주의의 부활, 반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